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은 확실히 하시겠네요. 다른 그 대통령이 되시면. 이 며느리로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나름이고요, 비전 나름인데, 저는 아니 이것이 그 지방 정부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마 중앙 집권 국가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2배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OECD의 평균이 5대 5니까 예산이, 그걸 보면 예컨대 북유럽 같은 데는 지방 정부가 대부분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적잖아요. 예? 국방, 외교, 뭐 안보, 그리고 큰 틀의 어떤 경제, 사회적 안전,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나머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권한은 다 지방 정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심지어는 국장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장인 제가 제 사진에다가 이렇게 막 저 밧줄로 꽁꽁 묶이고, 그다음에 제 발에는 쇠사슬을 묶고는 그런 형국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률 체제와 체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런 게 큰 지금 이 형식적인 분권 자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형국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것과 지금 그 지지가 약간 시들해진 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거의 대세로 생각하던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 지금 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니까 상당히 지금 밀려나고 있잖아요. 저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좋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깃털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대적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제가 오늘 대권 관련된 인터뷰라면 내가 안 했을 거야 아마. 진짜 저는 오늘 연초에 이제 저 오랜만에 우리 기획하셨으니까 말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오마이뉴스가 한다 그러길래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이런 것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 지지도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요. 또 실제로 제가 삼선할 때도, 재선할 때 그랬죠. 특히 오히려 그 당시 정몽준 후보에 밀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16%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어떤 특정 시기마다 굉장히 달라지고, 막상 본격적인 대선으로 가면 그 바뀌는 재미로 또 국민들은 살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좀 변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만물은 유전하죠. 사람은 누구나 변하죠. 그리고 그야말로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은 누구나 경험과 역사의 축적 위에 늘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1,000만이 넘는 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 또 유수의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서울을 운영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그런 빛나는 성취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그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훨씬 더 도시행정을 이해하게 됐고, 또 그 도시행정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저는 그것이 변함없이 저의 이런 정책이나 행동을 규정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과 비전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 특별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저는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그 도표 위에 시장 위에 시장을 제가 시민을 예. 이렇게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이 사람을 늘 중시하는 뭐 이런 정책이 그동안 이 핵심이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취임할 때 사회복지 예산이 그때 4조 원이었는데 지금 12조 5천억이 됐거든요. 3배가 넘게 됐잖아요.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걸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서울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혁신과 협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늘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어하고 실행해 왔는데 그러면서 서울은 혁신의 도시로 변화되어 왔죠. 세계 런던의 이 더 가디언즈라는 언론사가 세계 5대 시장으로 저를 뽑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어디입니까? NHK가 가장 인상파 시장 4명 중에 1명으로 저를 뽑았고 그다음에 모노콜이라고 하는 도시 중심의 잡지가 있잖아요. 11명의 이 일종의 스타 플레이어 그걸 선정했는데 제가 풀백으로 선정이 됐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바탕을 두고 그 볼을 잘 공급하는 축구 선수 김용철. 이제 축구 베스트 11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혁신의 시정을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협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혁신이 이런 변화와 발전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해관계자들과 또 서울시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니까 저는 이 두 개의 날개로 서울시정은 지금까지 날아왔고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건대 글로벌 도시로서의 뭐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일 수 있지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신데 박원순의 코어밸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방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게 바로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시장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저한테 제안과 권고를 했지만 저는 계속 가져왔던 말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요청이나 민원이나 이 소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늘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해왔죠. 근데 이제 저한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처럼 큰 거 한 방 해가지고 어떤 뭐 무슨 다음 자리로 가는 그런 기반으로 삼으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문법을 써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행로를 걸어왔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내 삶이 바뀌는 도시 뭐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두 번째 시장 경쟁을 했던 축구협회 회장도 했던 정몽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뭔가 잠자고 있다. 뭔가 새로운 큰 사업들을 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전체를 분석해 보면 뭐 힐링, 도서관, 카페, 뭐 이런 치유, 뭐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른바 소확행이라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큰 시대적 흐름을 그분은 캐치를 잘 못한 거죠. 왜냐? 시민들은 이제 잠 좀 자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잠을 깨워서 네? 뭔가 큰 토목 공사를 하고 뭔가 우리가 과거 성장 시대에 이런 것을 요청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는 힘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식도 세 가지를 늘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힘이 있으면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게 방금 질문하신 게 바로 그런 가치, 그런 통찰력에 따라서 서울시를 이끌어왔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박원순에서 쉬운 박원순으로 좀 건너가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근데 뭐 그 지적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아까 혁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하면 그게 전국에 표준이 되고 세계 모델이 됐습니다. 예컨대 지금 자바주에 아마 주지사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반둥시의 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서울을 뭐 여러 차례 오면서 자기는 서울시만 보고 배우겠다. 이분이 다음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도 논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어떤 선도적 실험,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초기는 어렵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예컨대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말하자면 보조금 제도의 혁신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거 시의회에서도 그냥 거부되고 뭡니까 저 조례를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그때는 제대로 안 됐던 적도 있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거라도 좀 더 쉽게 대중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하고 쉽고 이 가슴에 딱 와닿는 이런 걸로 전환시켜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죠. 사회단체 대표로서의 소셜 디자이너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소셜 디자이너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 달라졌죠. 왜냐하면 아니 행정가 대한민국 수도를 책임지는 사람은 시민운동가로서 이제 주로 관중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문제 제기와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제안들을 받아서 그의 기초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책임을 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아까 혁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민이 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민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민주주의 서울이라든지 또 참여의 도시 서울이라든지 수기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한 게 서울의 이런 중요한 변화들은 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이끌어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참여한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움직이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것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강남 불패 이런 건 서울시가 움직이면 좀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 우리 시대의 큰 저는 화두라고 생각하고 이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시행함으로써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2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훨씬 더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과 권한을 주면 그만큼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산이 8대2잖아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예산 비율이 8대2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권한과 예산의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에 저는 핵심적인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투기를 잡아서 부동산 가격을 앙등을 막는 겁니다. 안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의 이 타가 그야말로 전세나 월세 내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임대 정책입니다. 근데 이 2개에서 다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수를 다루는 그래서 우리 투기를 막는 저는 핵심적인 정책은 그 부동산
보유세라는 거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임대 정책은 적어도 서울시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성북은 성북대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베를린만 해도 베를린이 굉장히 뜨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이 공동화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냥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면 아니 그런 조짐이 있는 데는 뭐 서울시 전체로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딱 이 저 맞춤형으로 쪽집게 방식으로 탁탁 해결을 할 수 있죠. 네. 포스트 문재인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바뀌는 것.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슨 거대 지표라든지 이런 거대 비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도 성장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위기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엄청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뭐 이런 또 이런 저성장의 이 정상 뭐라고 하죠?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또 이런 그 위축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말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런 사회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을 보시면 그게 말하자면 불평등 사회를 굉장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 이 신년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은 그야말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99대 1의 사회죠. 그리고 이 불평등을 계속 말하자면 누적시켜 온 것이 주거 문제, 교육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 수당을 비롯한 청년 정책, 또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혁신적 창업 지원. 그래서 우리 서울이 세계 5대 탑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CS도 유치하고 4천만 불 유치도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다 그런 것에 연관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사실은 진보 정권조차도 이걸 해결을 못했죠 그동안. 이것이 가장 큰 시대의 화두다. 99대 1의 사회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박정희 이후 고도 성장 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사실 그것이 남긴 너무나 큰 부작용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한 그 이후 제3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긴 과정 동안에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역량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방향과 비전이 제대로 못 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늘의 위기를 저는 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혁신적 비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존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이런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국민들의 고통을 주는 두 가지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향후에 큰 화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원순이 꿈꾸는 향후 2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저도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과거와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파괴적 창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00년이 좀 지났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시대에 말하자면 낡고 병들고 후진된 조선을 완전히 새롭게 하자고 이분이 외치면서 각 분야의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여유당 전서의 서문에 보면 신, 아지, 구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디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저는 그런 지난 세월 동안 물론 우리가 영광의 그런 성취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 한 단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낡고 병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기야말로 그런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술을 제대로 할 명이라고 보시는 거죠, 본인은? 저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 뭐 공약이야 누구나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자세히 보면 본질은 땅 파는 건설업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팠잖아요. 박근혜 그분은 과거가 뭐였나요? 과거처럼 한 겁니다. 뭐 누구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속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이 미래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찌됐든 저는 제 미래는 잘 알 수 없지만 무엇이 될지 잘 모르지만 과거를 보면 박원순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늘 혁신가로 살아왔죠. 그리고 저희가 창간 20주년이기 때문에 창간 20주년 메시지. 저는 오마이뉴스가 정말 세계 10대 혁신 중에 들어가는 혁신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을 기자로 초청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제가 아주 친한 영국의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소 소장이 낸 책에 오마이뉴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혁신 중에 하나로.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마이뉴스는 무슨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언론, 새로운 미디어로 재탄생될 것인가 그걸 저는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20년 전에 오마이뉴스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제가 뭐 이건 덕담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이 전환을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